이제 K 가물치,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 생태계를 아작내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칡덩굴과 드렁어리도 한 자리를 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맹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물치가 외국에 나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드렁어리라는 녀석도 외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렁어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드렁어리라는 녀석은 웅어, 드렁어, 드렁이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웅어는 웅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드렁어리를 한국의 페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일단 페어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공기로 호흡하는, 폐로 호흡하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모습을 한 물고기인데, 이 드렁어리도 마찬가지로 폐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이 폐로 호흡한다는 의미에서 페어라고 하면 많은 의미겠지만, 이 원래 페어라고 하는 물고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계통이 달라요. 즉 조상이 좀 다른 거라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라고 부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폐로 호흡하는 녀석들 중에서 좀 비슷한 녀석으로는 미꾸라지가 있어요. 미꾸라지는 장으로 호흡하는 장호흡을 할 수 있는데, 버들붕어나 가물치도 공기 호흡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또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그걸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이 비교적 느린 유속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용존 산소량이 적은 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녀석은 삼급수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의미예요. 용존 산소량이 적어도 다른 호흡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속담이 하나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와 속담이 나온 이유가 아주 오래전에는 논농사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렁어리나 미꾸라지를 정말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었고, 얘네들의 특징이 더러운 물에 살면서 흙탕물이라 일으키는 그런 하찮은 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에게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많이 보이는 그런 하찮은 존재를 빗대어 표현한 건데, 지금에서는 많은 분들이 드렁어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도심 지역이 많아지고 개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보시겠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 드렁어리는 농사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논에 구멍을 내서 농사꾼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뚝이 무너질 정도로 구멍을 뚫어버리는데, 논에 뚝이 무너지면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논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또 뱀처럼 생겼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머리 모양이나 움직임이 정말 뱀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뱀을 굉장히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보듯 굉장히 멀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목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뱀과 닮았냐면 옛날에는 드렁어리가 뱀이 변해서 물에 살게 된 게 이 드렁어리다, 약간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 드렁어리라는 이름의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논두렁을 헌다고 해서 논두렁허리, 이게 두렁헌다, 두렁허리, 이게 드렁허리로 변환된 것이라는 게 정설로 보고 있긴 한데, 드렁어리는 크기가 50cm에서 1m까지 자라기도 하는 거대한 민물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두렁은 정말 손쉽게 헐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름의 또 다른 설은 허리끈처럼 긴 물고기라고 해서 드렁어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웅어 또는 음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웅어라는 이름은 운다고 해서 웅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자개가 빠각빠각 울어서 빠가사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요. 이게 음지라는 이름은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어두운 밤이 되면 기어 나온다고 해서 음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드렁어리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으로 등재된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1954년 한국어 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렁허리라고 기록된 이후 이를 표준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드렁허리 표준어가 두렁허리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방언에 따라서 이 드렁허리를 두렁선이, 물뱀, 두렁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 드렁허리를 타우나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는 스왑프 일 또는 아시안 스왑프 일, 라이스 일, 일본은 스네이크 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부고 거의 라이스 일 또는 스왑프 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친구 학명은 모토프테루스 알부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르기 쉽게 생겼죠. 복잡하게 길어요, 쓸데없이. 이 드렁어리 기원 또는 이름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하자면 드렁어리 뜻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드렁어리 선과 드렁어리 건입니다. 이 드렁어리 선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의 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드렁어리라는 게 접하기 쉬웠고 옛날엔 흔했고 그만큼 친숙한 물고기였다는 뜻이겠죠. 이 드렁어리 선은 뜻을 나타내는 물고기 어와 음을 나타내는 홀 단이 합쳐진 형성자예요. 조선 초기의 유효통 그리고 노중래, 박윤덕이라는 분이 기록한 항약에 관한 의학서가 있습니다. 그게 항약집대성방이라는 의학서인데 거기에는 선, 드렁어리 선을 우리말로 동을남허리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 중기 최세진이라는 분이 지은 한자 학습서가 있는데 이 학습서를 홍문자회라고 아마 그렇게 부를 거예요. 거기에서는 드렁어리 선이 2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드렁어리 선 첫 번째 거랑 드렁어리 선 두 번째 게 다 기록되어 있고 조선 인조 24년 김육이라는 분이 편찬한 유서 유원총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원총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어린이용 필독도서 있잖아요. 주제가 여러 가지 나뉘어서 뭐 인체, 물고기, 곤충 뭐 그런 식으로 Y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도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어린이들 보라고 만들어진 책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이제 어쨌든 유원총보의 충어문이라는 그 부분에서 선어는 드렁어리 선 써서 선어는 비늘이 없고 미끈거리며 도랑이나 얕은 물 속에 사는데 두렁이 구멍을 뚫어 물이 빠지게 하므로 농부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을 선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자 없이 그냥 한글로 선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절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선을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둘 다 적었고 한글로도 선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에는 조선 후기입니다. 거기에 김여라는 분이 지으신 남해안 어류에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학서인 우회이어보에 용선은 선어와 비슷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용선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장어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용선이라는 물고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용선은 선어와 비슷하다. 선은 지방에서는 선어라고 하고 기내, 즉 경기도내 그 시절 수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내에서는 웅어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드렁어리라는 명칭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표준어와 사투리 개념인가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여 부르는, 고급지게 부르는 그런 느낌. 선어와 웅어. 또 옛날 문서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렁어리가 뱀이 변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로 있어요. 서유구라는 분이 기술한
물고기 관련 기술서가 있는데 이게 책 이름이 난호 어묵지라는 책일 거예요. 거기 강어편에 황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데 배 전체가 누렇기 때문에 황선 또는 선왕선이라고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는 드렁어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본초 강목을 인용하면서 이 본초 강목은 중국 명나라 이시진이라는 분이 만든 책인데 일종의 뱀이 변한 것으로 사선이라고 하는데 독이 있어 사람을 해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선은 뱀사자와 드렁어리 선을 써가지고 사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드렁어리는 독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워낙 뱀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본초강목은 159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고기 하나만 파도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가 나오니 참으로 즐겁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농수공급원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이 수로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농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 시절에 가뭄이 발생했을 때 그 물이 얼마 없는데 안 그래도 얼마 없는데 그 드렁어리가 논두렁을 무너뜨리면 얼마 남지 않은 물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농부들한테. 그래서 드렁어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죽여버리고 꺾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드렁어리는 농사꾼들에게 정말로 끔찍한 존재였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도 개체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해요. 농사에 이제 농약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논두렁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서 친환경 농법을 하는 곳이나 뭐 주변 수로에서는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데는 많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스테미나나 자연강장제로 찾는 분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이게 또 맛은 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의 약재로 다려먹는 것 같아요. 이 드렁어리 생김새를 보면 지느러미가 없이 정말 매끈해요. 꼬리 지느러미에는 약간의 흔적만 있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뱀처럼 꼬리가 이렇게 길다고 보면 되는데 때문에 헤엄도 잘 못 쳐요. 그래서 사육할 때 어린 개체는 수면이 높아지면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익사한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익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물고기입니까? 또 장어랑 비슷해 보이는데 장어는 아가미 쪽에 이제 지느러미가 붙어 있어서 상당히 귀엽게 느껴집니다. 꼬리 지느러미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근데 드렁어리는 지느러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뱀처럼 기어다닙니다. 드렁어리도 이 가슴 지느러미가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고 새끼 드렁어리가 20에서 30mm 정도 그 정도로 자라면서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 드렁어리가 이제 턱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곰치, 바다에 사는 곰치 있죠? 그 친구랑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곰치도 꼬리 지느러미는 잘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드렁어리 특성상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살고 늪지에 살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거의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헤엄을 칠 일이 없으니까 기어다니면 되니까. 또 수분기만 있으면 잘 기어다니기 때문에 늪지대나 논에 살기 아주 적합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드렁어리의 가장 독특한 점은 자라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 전환을 하는 아주 독특한 물고기라는 겁니다. 이 드렁어리는 태어날 때는 모두 암컷이었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성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자와 난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자웅동체 상태가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수컷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약 40cm 정도 됐을 때 그 정도가 기점이라고 하네요. 드렁어리가 수컷이 되면 크기도 커지고 머리가 엄청나게 비대해집니다. 즉 매우 강인해진다는 거죠. 드렁어리는 암컷이 크면 클수록 산란량이 많아집니다. 적게는 200립에서 많게는 800립, 더 많으면 1000립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하는데 드렁어리가 40cm 이상이 되면 수컷으로 변해버리니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암컷이 상태로. 아니 생각해보면
암컷이 더 커지게 자라면, 처음부터 수컷이었다가 암컷으로 변해서 더 크게 자라면 이득이지 않은가? 알을 더 많이 낳게 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암컷이 더 큰 경우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사마귀 같은 경우만 해도 암컷이 훨씬 더 크고, 물고기도 막 아귀 같은 거 보면은 암컷이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드러머리가 수컷이 돼서 더 커지는 이유는 수컷이 알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어류는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더 강한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 드러머리도 그런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버들붕어, 그리고 가시고기, 베타 같은 녀석들이 모두 둥지를 만들고 집을 지킵니다. 이 가시고기는 잘 모르겠지만 버들붕어랑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수컷이 새끼를 보호합니다. 드러머리는 무작정 알을 많이 낳는 것보다는 알을 적게 낳더라도 몸집이 크고 힘이 강한 수컷이 알을 보호하는 게 종족 번식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수컷이 점점 더 강하고 더 강하게 진화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드러머리 암컷들만 있고 수컷이 없을 때 일부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외의 한 글을 보니까 수컷도 암컷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글에서는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이제 암컷 밀도가 낮으면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변화는 최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스태미너에 좋다는 장어. 장어는 양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드러머리는 안 해요. 그렇다고 양식이 안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 드러머리 양식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장어는 우리가 가끔씩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 물고기지만 드러머리는 우리가 안 사 먹잖아요. 이게 약간 맛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굳이 양식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드러머리 암컷은 물에 위치한 거푸집에 거품 둥지, 거푸집에 알을 낳는데 산란기는 주로 5월에서 8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산란되는 시기는 6월에서 7월이라고 해요. 해외 자료를 보면 이 번식이 1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온도만 맞추면은 이루어지긴 하나 봐요. 근데 사육 상태에서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품 둥지는 식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자료를 찾다가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봤어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서 드러머리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 드러머리가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링크를 설명란에 달아드릴 텐데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구글 크롬의 이제 번역 기능으로 해서 보면은 꽤나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 가물치,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 생태계를 아작내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칡덩굴과 드러머리도 한 자리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러머리는 해외에서 땅을 아작내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드러머리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법이 잘 개발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드러머리가 어쩌다가 유입됐을까요? 아마 가물치처럼 높은 확률로 그걸 먹는 나라에서 공수한 드러머리가 탈출했거나 방생됐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드러머리는 탈출의 귀재이기 때문에 수조 뚜껑이 없으면 손쉽게 탈출하고 말아버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해외에서도 가끔, 정말 가끔 드러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해외에서도 정말 흔치 않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드러머리를 구매해서 기르다가 방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드러머리는 주로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렁어리가 문제가 됐다. 근데 비슷한 장어, 거기는 장어 같은 것도 안 사냐? 미국에도 장어는 살아요. 근데 드렁어리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 USGS에서 구별하는 가이드를 받아왔어요. 맨 위가 드렁어리인데요. 비슷한 생김새의 미국 생물들과 이게 비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렁어리는 가슴 지느러미도 없고 꼬리 지느러미도 없어요. 굉장히 뱀 같은 모습이고, 장어는 두 번째가 장어인데 가슴 지느러미 있고 꼬리 지느러미 있고 아가미도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는 이제 양수류예요. 도롱뇽인데 첫 번째 도롱뇽은 이제 아가미와 작은 앞다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얘네도 비슷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뒤에 도롱뇽은 드렁어리에 되게 비슷해요. 근데 앞다리가 없는데 거기는 다리 흔적이 있고 뒤에는 작지만 아주 조그만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자, 플로리다에서 잡힌 이 드렁어리 대부분의 개체는 올리브색의 갈색이며 노란색과 주황색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는 주황색과 분홍색 등무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이를 띤 개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온 그런 아시안 드렁어리 뿐만 아니라 다른 드렁어리도 유입종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거의 똑같아서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USGS에서 구별법, 전문가들이 구별법을 올려놨지만 사실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K 드렁어리가 아닌 다른 유입종은 호흡할 때 머리가 측면, 옆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드렁어리는 목이 복부로 확장된다는 게 다른 특징입니다. 옆과 복부 다르죠? 또 한 가지, 드렁어리는 서식 범위가 엄청납니다. 아시아, 인도 북부, 그리고 중국, 거기서 추측하기를 러시아나 일본 그리고 인도의 다른 지역 그리고 호주의 북동부 등등 지나치게 넓은 서식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드렁어리의 유전 분석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유입된 지역이 다 다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 지역은 일본이나 한국 출신 드렁어리가 살고 있다고 하고 플로리다는 중국 남부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뭐 인도 출신이나 뭐 여러 가지 드렁어리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즉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여러 번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가적인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 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드렁어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가물치, 또 킹물치처럼 포식자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적응력이 또 한 가지인데 온도만 봐도 영하의 날씨 바로 동면해버리면 되죠. 한국의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온도도 버티는데 그리고 여름, 한국의 K 여름도 버티는데 그 정도 더위야 뭐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와서 건조해지면 이거는 기사에도 써 있었던 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거기서 버틴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실제로 이 드렁어리가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사를 가진 물고기가 꽤 많이 있는데 뭐 미꾸라지 그리고 메기 같은 녀석도 땅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이런 생활사를 가진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렁어리도 그중 하나라는 거죠. 즉 한국에서는 약자인 내가, 미국에서는 세계관 최강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드렁어리는 주로 거기 사는 양서류, 가재,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의 알, 곤충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먹는데 2010년 장어의 먹이 섭취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위에 56%는 물고기였고 32%는 갑각류, 대부분 가재, 그리고 곤충류는 32%였는데 드렁어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구리, 거북이, 거기 사는 가물치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투력이 좀 실감이 나지 않나요? 미국 가물치는 한국 드렁어리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커다란 가물치가 아니고 좀 어린 가물치였겠지만 전투력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거죠.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드렁어리로 온도에 대한 적응 실험을 했는데
14도에서 16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먹이를 먹기를 거부하고 8도에서 9도 정도가 되면 이 친구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이 드렁어리들은 한국의 영하의 겨울도 버티고 엄청나게 더운 여름도 버티는데 왜 8도에서 9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죽은 걸까요? 이 온도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지역에서 드렁어리가 더 멀리 확장하지 않는 그 온도 범위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넘어가면 더 추워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8에서 9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드렁어리들이 살 수 없어서 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확실히. 우리나라 드렁어리는 이 정도 온도는 별거 아닐 텐데.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동남부 조지아군 개체군은 수년 동안 영하의 기온에 얼음에 덮인 연못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개체군과 지금의 개체군 두 개체가 유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몇 년 후 과학자들은 유전학을 기반으로 생태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플로리다주 개체였습니다. 거기는 어디라고 했죠? 중국 남부지방이라고 했죠? 거기서 온 개체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땅이 커서 중국 남부면 거의 열대지방이에요. 열대지방 개체가 낮은 수온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지아주 개체, 조지아주에 애틀란타가 있어요. 아까 조지아주 애틀란타 개체는 영하도 버텼다고 했죠? 그 개체는 바로 한국 개체입니다. 마침 여기 다운타운엔 한국 영사관도 있고 우리 한인들도 1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드렁어리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중국 남부 드렁어리는 이기지 못하는 그 추위를 한국의 드렁어리, K 드렁어리는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 K 드렁어리의 위력 아시겠습니까? 이러니 키우는 생물들을 방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과학자들은 조지아주의 강에서 어린 드렁어리들의 평균 성장률과 부화 날짜를 추정했는데 평균 성장은 하루 2cm였다고 합니다. 이게 10일만 돼도 2cm고 100일, 즉 3달이 되면 20cm가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거죠. 자, 거기에 사이즈가 커진다면 더 많은 먹이를 섭취할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이 빨라질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드렁어리가 어떻게 도입이 되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결과 어느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플로리다 주로의 도입은 수족관 또는 양어장 탈출 또는 수상시장에서의 탈출 또는 방류가 교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 플로리다 주는 거기에 템파라는 지역에 드렁어리가 있는데 주로 양어장 근처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드렁어리가 1990년대 이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처음 기록된 건 1994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민자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일단 도입이 됐으면 그 영향이 궁금한데요. 사실 도입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포식자라 미국의 토종 어류, 개구리, 수생 무척추 동물 그리고 여러가지 생물의 잠재적 위협이 될 거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붉은기 거북 같은 존재겠네요. 그 붉은기 거북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을 조금씩 잡아먹고 하니까 그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주의 K 드렁어리는 다른 인접한 수육으로 퍼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낮은 온도에서 적응 가능하고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실제 조지아주 저수지는 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렁어리가 아직까지 생태에 해로운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생충입니다. 드렁어리는 여러 가지 기생충의 숙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생충에는 선충류도 포함하고 있고요. 선충의 경우 인간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
이 드렁어리가 육지로도 이동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연구했지만 몇 년을 연구하더라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이 친구의 수명만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5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5년 이상으로 수명을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드렁어리는 어느 정도 염분에도 상당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처 해안 및 항으로도 잠재적으로 드렁어리가 퍼질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굉장하죠. 민물에 사는 친구인데 바다까지 점령할 수 있다니. 그리고 연구 결과 드렁어리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머시기 학명으로 한종이 알려져 있었지만 유전적으로 체크를 해본 결과 4개 개체군 모두 유전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종의 분류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방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방생 방류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드렁어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카메라가 계속 꺼져가지고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쨌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